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까지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라며 자체 특검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오늘 오전이었죠.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을 했는데 당초 예상을 깬 3차 소환에는 응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본인은 1차, 2차 소환 요청 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변호인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3차 나온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경호처의 입장이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경호처장, 물론 대통령이 아니죠. 네. 경호처장이 출석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는 것만으로도 경호처 차원에서 적어도 경호처 차원의 생각이 좀 더 유화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경호처가 지금까지와 같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출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오늘 출석을 했고 또 기자분들과의 여러 문답을 통해서 발언한 거를 보면은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볼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경호처와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투입될 경찰 이 두 조직 간의 어떤 충돌 그런 불상사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요 조금은 변화, 네. 기류가 익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호처장의 입장 변화 자체는 경찰의 어떤 수사 압박, 소환에 3차까지 했으니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잖아요. 네. 결국엔 3차 소환을 나서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에는 경찰이 일단 공수처와 함께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체포영장도 동시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현장에서 현장지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본인도 체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략상도에서 물러날 것이 없었던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오늘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본인은 경호처장으로서 맡긴 했으나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예 그냥 막무가내로 법 집행에 대해서 막은 게 아니라 네. 본인은 본인은 그 안에서도 경호에 대한 임무를 하면서도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건 뭐냐면은 출구 전략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박정준 경호처장이 최근에 2차 체포를 앞둔 관저 내 경호처의 분위기가 다소 1차 때와는 다르게 예. 좀 동요하고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의 본인의 어떤 위치에서의 법적 책임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출석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제 생중계가 됐어요. 그 생중계 가운데 나왔던 얘기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제3의 대안을 제시를 한 것이 있는데 답은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걸맞는 수사 절차가 무엇인지 또 그 제3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임의 수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 임의 수사라는 것은 수사 받는 쪽에서 수사 일시라든지 장소 이런 것을 특정해서 요구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완벽하게 임의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것을 아마 제3의 대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걸맞는 그런 수사 상황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왜 공수처와 경찰에서는 체포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체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아마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결국 이 내란죄라는 것을 밝혀서 기소를 해서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면 굳이 현직 대통령, 물론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라는 과정이
나오는 게 연출이 되는 게 국민 또 국제사회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염려까지 담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 그리고 제3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지위에 걸맞는 어떤 그런 권한을 주장하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죠. 예를 들면 책임 없는 권한은 없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려고 그러죠. 심지어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습니까? 국정원장이라는 그 명목하에 형사상법상 불소출을 내란, 외환, 외에는 다 두고 있지 않아요. 네. 수사의 기소라든지 수사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불소출 특권을 제외하고 있죠.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 많은 특권 중에 유일하게 헌법상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저질렀어요. 네. 그래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에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인 것이지 본인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격에 맞는 수사 절차를 해달라. 대한민국은 그런 절차는 없어요.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 것이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은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경찰에 두 차례 소환조사, 공수처에 3차례 소환조사를 다 거부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5차례 사법기관의 소환조사를 다 거부한 본인이 철회한 어떤 상황을 놓고 이제 와서 이 잡혀갈 상황이 되니까 나에게는 좀 더 어떤 그 예우를 해달라.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주장 같다. 그런 특권은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내란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뭐 야권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인과 대통령 직에 있는 분 이 두 실체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야권에서 공격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국격과 관련된 부분까지 덮어서 생각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어떤 국격 손상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차원을 담아서 네. 수사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제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 얘기했어요. 제3의 장소. 이 부분은 가능합니까? 뭐 예전에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제3의 장소 어떤 그런 거를 연상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원칙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뭐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할 이유가 없고 검찰 출장 조사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권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 변호인들은 정신을 좀 바로 차려야 되는 것들은 대통령이 국격을 생각했다면 네. 이 지경까지 본인이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 국격을 생각하면 이렇게 국가기관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해서 쳐들어오게 만듭니까? 한 2~3차례 거부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내가 걸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공권력 간의 충돌 같은 거는 하지 말고 또 굳이 나를 끌고 가는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가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거는 국격 스스로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 하기 싫고 나에게는 오로지 나의 대우와 나에 대한 권위와 나에 대한 특권만 주장한다면 그거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맞게끔 네.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것들이 그게 국격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다. 그래 보입니다. 예. 오늘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을 해서 한 5시간 정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 오늘 체포가 되거나 뭐 구속영장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 박종준 차장에 네. 대해서요. 글쎄요. 오늘은 이렇게 출석을 했으니까 뭐 수사 상황 뭔가 조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결정이 실행되는 시간이 오늘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않으신다. 듭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긴급 체포 요건 자체 중에 이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을 때 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가서 본인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인가. 네. 그리고 들어가면 또 안 나오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이제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을 했을 때 네. 긴급 체포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이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정치적인 주장 때문에 부담이 돼 버려요. 아, 그러니까 법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박종진 처장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정도가 좋은데 직접적으로 민주당에서 긴급 체포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를 하려다가도 이거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뭐 얼마 전에 또 이게 메신저 이런 얘기도 또 그런 있고 것도 하니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서는 조금 더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상 박종준 경호처장이 긴급 체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미 한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어차피 경호처 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앞으로 제2차 집행에 있어서는 1차 때처럼 아주 그냥 과감하게 방어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그래 보입니다. 네. 이제 2차 집행을 위해서 영장도 좀 연장을 해서 받았고 한 3주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보면 이 지휘관들을 경찰이 좀 소환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할 것이냐. 그리고 뭐 많은 인원을 하는데 정말 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을 좀 적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군사작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병력을 얼마를 준비한다. 뭐 어디 뭐 좀 허술한 곳을 발견을 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호처에서도 또 대통령실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입장 변화가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집행이라든지 뭐 다른 또 대안을 찾아서 뭐 임의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경찰이 집행에 나선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종준 처장이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을 했고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걸로 봐서는 네. 경찰이 물론 준비는 다 해야 되겠죠. 뭐 경력을 다 동원하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크게 활용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예. 지금 3주 정도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1차 집행에서는 공수처가 조금 비판의 여지를 많이 남겼어요. 공권력이라는 게 한번 집행에 들어갔을 때는 한번 꺾이는 순간 이 공권력 집행이 재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 못하고 들어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세가 꺾이게 되면 공권력이라는 게 범죄 혐의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공산이거든요. 크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검거할 때 특히 조폭, 흉악범들, 마약 범죄자들을 할 때는요. 정말 기밀성을 가지고 밀행성으로 한 순식간에 제압을 합니다. 어떤 그 저항도 하지 못하게. 그래야만 체포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너무 대놓고 알려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언제 출발한지도 다 출발하는 보여줬으니까. 것부터 중계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과정을 다 봤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의 밀행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 심지어 어떤 물리력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는 3주간의 긴 체포영장의 기한 만큼 네. 기밀하고 아주 밀행성을 요하는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출발하는 그런 인원들을 보여주기보다는 각 뭐 지역의 광수단들이 각 어떤 장소에서 출발하거나 어떤 시점을 알리지 않고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들어닥쳐서 작전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올 때는 그냥 이번엔 들어왔다가 다시 간다는 것은 없다는 일념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경호처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흔들면서 어떤 경찰력의 극대치를 이번 집행에 아마 집중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서요. 예. 주말은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양측의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물리적 충돌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경호처 자체와 경찰 간의 또 충돌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 뭐 집행이 되든 임의 수사에 임하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국가 기관이 그 물리력을 서로를 향해서 쓴다.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만약에 경찰에서 1차 집행 때와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한남동 주변에 있는 양측 지지자들 그 인파들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또 더 중요한 건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지난번에 월요일 아침에 모였던 44명 외에 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거예요. 아, 현직 국회의원이 그걸 네. 막아서려고 할 거고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저희 당의 구성원들 모두 나갈 겁니다. 그 나간다는 의미가 네. 윤 대통령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집행되는 상황은 맞겠다 이런 일념으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게 공수처장의 공식적인 어제 답변이었는데 네. 원칙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경호처든 뭐 대통령 변호인단이든 공수처든 간에 서로 만나서 뭔가를 협의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바꾼 상태에서 집행이 되든 아니면 수사가 개시되든 이런 과정을 국민들께서는 진정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물리력 충돌이 생기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저항하는 어떤 범죄 피해자를 검거할 때는요. 네. 물리력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범죄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잡히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압하는 기술들을 경찰은 습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권력의 집행인데 저는 정당하게 그 집행되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이번에도 또 막아선다면 이제는 주저함 없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호처에서도 내부에서 우리가 무슨 죄냐. 지금 법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법을 내세워서 위에 이 경호처장이나 이 사람들은 막아서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그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라는 어떤 동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어느 정도의 그 윗선, 저항하는 이 윗선만 제압을 할 수 있다면 네. 지금 군과 경찰은 경호에서 거의 빠진 상태입니다. 경호처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경찰이 최소한의 물리적 충돌을 고려한 상황에서 예. 신속하게 체포에 나서는 것, 그게 더 장기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 보입니다. 경호처에서의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입장문이 나왔어요.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여론전을 택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불법적인 체포 시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네요. 그렇죠. 네. 윤 대통령 쪽에서 이제 논리를 그렇게 구성했고 그것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불법적인 체포 시도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계속 관저에만 있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게 무한정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황 변화를 모색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영장 집행이라든지 수사에 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은 체포영장이 아닌 중앙지법을 통한 뭐 사전구속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그래서 재판에는 무조건 응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체포영장 집행, 체포되는 상황만은 결코 연출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저지선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른 논리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체포가 아닌 다른 방법의
어떤 사법 절차에는 응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있다 내란죄는 이 네. 부분에 대한 대답도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장은 할 수 있죠. 네. 그냥 주장 열심히 그냥 주장만 하다 말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런 주장을 정리해 줍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사법부를 통해 정리하죠. 대한민국에는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요. 뭐 사법고시를 통해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 부장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변론을 하고 돈을 벌고 살고 나름대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수히 법률적 지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본인의 이득을 여러 가지로 설파를 하나 그런 어떤 법률적인 이견이 충돌하는 걸 정리하는 거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입니다. 네. 사법부가 그 서로 간의 이견을 정리해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따르지 않는 데가 지금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는 변호인 측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누가 부정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정리된 어떤 결정 사항을 부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권력자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은 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여야도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방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흠결 있는 영장이다라는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이 하고 또 파면은 헌재에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준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그 주장은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영장이 이제 발부됐기 때문에 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자꾸 거부를 하느냐. 예, 사법부가 결정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거죠. 네. 집행 부분, 영장의 발부와 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면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방어할 방법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계속 뭐 수사권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네. 또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수처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이 절차적인 흠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내란죄 관련 수사는 정치적으로 결국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혀 여지가 없는 얘기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내란죄가 성립하냐 안 하느냐부터 여러 공방이 있는 건데 그 어떤 공방을 잠재우기 위한 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뭔가 좀 공백이 있고 뭔가 좀 흠결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대치 상황을 뚫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자 하는 것이 뭐 대통령실 입장도 있고 저희 당의 입장도 있고 민주당에서조차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란죄 단독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사건을 재이첩해서 네. 경찰에서 그런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하고 송치를 하고 그래서 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면 더 이상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는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의 대치 상황만 풀고 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 이제 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경찰로 그냥 이첩해서 깔끔하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부분 어떻습니까? 굳이 뭐 이제 저는 이제 내란 아직 수사에도 출석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그 집단 내의 주장을 굳이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경찰이 수사권에 있는데 공수처는 없다. 공조본이에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공동으로 해서 공조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요. 그 수사 부분에 있어서 이첩을 요구해서 공수처가 가져갔죠. 경찰이 어차피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청구권은 공수처나 검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긴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주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절차적인 흥검설에 대해서 따지려면 일단은 수사에 출두를 하고 나서 말하자면 조사와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받았던 체포영장의 적절성은 소송법 절차에
우리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재판에서 가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전혀 아예 이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시스템, 체포 전에 소환 조사도 응하지 않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에 있어서 출두하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무슨 절차적 하자를 따지죠. 일단은 하고 수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법적으로 방어권 행사하는 거 이게 그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 헌법기관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2차 집행을 할 때 여당의 의원들이 지난번에 44분이 한번 갔었는데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일단 근데 지도부는 선을 긋긴 한 거죠. 일단 지도부는 월요일 그 출석에 대해서는 네.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 경찰이 많은 경력을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에 나선다고 할 때 그 나서는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또 개별적인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당도 계속 그 집회 참석 또는 그 장외에서 뭔가 의원들이 모이는 것에는 선을 그었지만은 네. 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논리가 이 영장 집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도부 생각이잖아요. 당론과 같은 그런 당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저항을 해서 의원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건 장외 집회고 뭔가 이건 선을 그어야 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간다. 결국은 정치적인 상황이 다 여기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도 좋지 않고 결국 전체 국민에게도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상황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일 수 있다. 네. 뭐 이미 모였고요. 한번. 네. 모이기로 다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이제 내란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 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로서 할 수 있는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으로든 법적이든 본인들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법은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발부된 법치에 대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죠. 여기는 뭐 말하자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원에 대한 탄압이나 의원에 대한 어떤 뭐 여당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뭐 그런 걸 주장할 수도 없을 건데 정말 무슨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닌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의 혐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길이길이 정치사에 본인 스스로 오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민전 의원이 이제 백골단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공 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회 현장에 뭔가 윤 대통령을 지키자 그런 생각이 강한 분들, 청년 위주로 아마 자경단 형식의 어떤 조직을 만든 걸로 보여요. 하얀 헬멧을 쓰고 다니니까 과거에 사복경찰이 시위 진압 한 3, 40년 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원됐던 사람들을 백골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빗대서 본인들도 뭐 백골단이다 이러면서 활동을 좀 시작한 모양인데 김민전 의원이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뭔가 보수 정신에 투철하고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상한 뜻을 가진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여는데 주선을 했단 말이죠. 보통 국회에서 어떤 외부 사람이 오려면 의원이 그걸 소개를 신청해줘야 됩니다.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좀 된 거죠. 그래서 김민전 의원은 그런 뜻인 줄은 몰랐다. 백골단이라는 의미와 이분들의 활동이 연결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반공 청년단 뭐 이런 얘기까지 본인들의 호칭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드라마 같은데 과거 뭐 50년대 자유당 시절에 있었던 뭐 그런 것을 빗대서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인데 어디까지 그럼 퇴행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시대에 자경단 형식 뭔가 물리력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권력에 대해서 그럼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멸공봉이라는 것도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이 모였느냐. 뭐 모이는 건 자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저희 당의 의원이 소개를 하면서까지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조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부적절하다. 김민전 의원이 더 해명을 해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해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 나올 것 같네요. 그냥 저는 뭐 제명 촉구 결의안 정도는 뭐 정치적으로 뭐 강하게 비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김민전 의원이 여야의 정치인 뭐 이런 거를 구분을 떠나서 네.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인가?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의정활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오면 최소한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기자회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해명하는 거 보면 보좌관이 시켜서 그냥 서서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또 어떤 커뮤니티에 이 백골단 부분들은 야당 쪽의 어떤 프레임에 섞여서 이용당한 거다라는 걸 올려서 또 자기는 이용당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고 국회의원이라고 다니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세비가 누구 돈으로 나갑니까? 권선동 원내대표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그 국회의원을 못할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제명 당하기 전에 난 못하겠다. 나는 국회의원의 직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가 보다라고 스스로 저는 통찰하게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제명 당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라는 차원이고 네. 백골단이 웬 말입니까? 1950, 60년대 이 반공 시대나 있었던 이승만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다음에 백골단이 1980년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공안 탄압의 어떤 아주 안 좋은 사법 경찰의 폐해인데 이 나라는 이상하게요. 정치를 퇴행시켜요. 후지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후진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승만의 백골단을 가져오고 이미 사라져버린 7, 80년도에 내란, 불법 계엄을 가져오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한다면 비판에도 부족할 판에 김민전 의원 등등 대통령 옹호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1,004명,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서 10%포인트가 올라서 34%, 민주당은 12%포인트가 떨어져서 36%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약간은 회귀한 듯한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이가 이제 절반 정도밖에 정당 지지도가 안 됐었는데 저희 당하고 민주당하고 과거 계엄령 있기 전하고 거의 이제 똑같은 상황이다. 결국 뭐 지지율이 거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저희가 잘해서 뭐 지지도가 전보다 올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탄핵 사태, 이 비상계엄 이후로 벌어졌던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결국 양쪽 지지자들이 생각이 바뀔 만한 일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중간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탄핵 사태, 이 비상계엄령 사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부담을 갖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수동적으로라도 정책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됐다는 것은 네. 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보여줬던 조급함이라든지 과격함, 무책임한 이러한 행태들, 줄탄핵을 예고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제외하는 여부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대단히 안 좋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선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자꾸 반복하기도 좀 송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만을 지상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놓고 지금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적으로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즉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민주당 정서의 결집이 큰 이유였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첫 번째로 이런 그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는 거는 이제 보수층의 결집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이 내란이라는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면 보수와 진보 양 극단의 어떤 극한 대치였습니다. 그냥 그 대치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대치 속에서 한번 뭔가 결전을 치러보자. 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기대를 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든 쪽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 내란의 사태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했으니 그럼 문제 해결의 능력을 누구한테 기대를 했겠습니까? 민주당을 받겠죠. 그러면 문제 해결을 잘하나? 라는 평가는 분명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급함을 지적하거나 뭔가 어떤 강함과 약함에 대한 장단에 대한 조율 능력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너무 성급하게 계속해서 빨리빨리만 주문하는 거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구나라는 평가를 했을 가능성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도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뭔가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고요. 민주당도 어떤 신뢰에 있어서 마냥 늘 그렇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반사이익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이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막 하면서 더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도 적지 않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거부와 탄핵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것만이 국정을 바로 살 수 있다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지 나머지 어떤 국정을 흔드는 작업들은 조금은 속도 조절하는 것들이 지금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정당 지지도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의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탄핵에 대해서 찬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75에서 64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1%또 상승을 해서 21에서 32가 됐습니다. 뭐 내용, 뭐 세부적인 내용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의 일부가 탄핵 반대로 이동을 하면서 요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 달 사이에 탄핵 찬반이 3대 1에서 2대 1로 바뀐 겁니다. 뭐 큰 수치라면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처음에 3대 1 정도 나왔을 때가 12월 2주 아닙니까? 네. 그럼 비상계엄령 발동 직후 그리고 아마 탄핵안이 통과됐을 그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때와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느냐 그러한 어떤 이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생겼고 또 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잡음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 앞으로도 그런 공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 또한
작용을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공수처에서 수사, 그다음에 영장 청구, 발부, 집행 이 과정이 쭉 국민들께 노출이 됐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내란죄를 빼냐 마냐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뭐 권유를 했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탄핵 추진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가 있느냐. 아마 이런 정도의 생각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이 수치 부분들은요, 물론 하락과 상승 부분들이 대폭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이 내란의 행위를 저질러 놓고 나머지 이제 집단으로 했던 분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되거나 그다음 재판 앞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어떤 일신의 어떤 구속이 없이 버티고 있다는 측면이 결국엔 지지층 결집을 일시적으로 가져오는 것뿐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를 다 무시할 수는 없으나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가장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피의자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서 인신의 구속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오래 가지 않을 수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내란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서 바로 이제 수정안의 재발의가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내용이 이제 독소 조항 뺀다. 즉 특검의 단독 추천을 이제 대법원장으로 바꾸면서 그 부분을 조금은 약간의 좀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넘겨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외환죄로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면서 조금 더 범위는 더 커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아직 좀 서로가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함께 듣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구심이 드는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함에 있어서 이 뭔가 이 체득하게 된 인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정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수사라는 것이 이 특검 수사라는 것은 엄연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한 규정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또 외환죄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2표 차이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를 설득하려고 수정안을 만든다 이렇게 일반인이 생각을 하지만 지금 외환죄까지 추가를 해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협상하고 저희를 설득해서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 이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환죄에 대해서 왜 넣느냐 하니까 해명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그 의혹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들을 막 합니다. 국가 안보에 뭐 영향을 미쳤다든지 뭐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단죄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특검법에 대해 이거 더 나빠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만 밀어붙이기만 하고 전략도 없이 수적으로 자 이번에 2표 차이로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밀면은 이번엔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거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전략 자체가 없다. 저희가 국회에서는 소수니까 뭐 국회 안에서는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같이 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네, 일단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진 부분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뭐를 갖다 줘도 다 반대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도 싫고, 예, 글자에 뭐 철자 뭐 이런 글씨체도 싫고, 그래서 반대할 게 국민의힘인데 결국엔 그겁니다. 민주당이 실수한 거는 국민의힘을 너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행위로 대한민국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럽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필요할 것인데 그래도 여야의 어떤 입장 차는 있어도 이 내란이라는 현 비극 앞에서 그래도 국민님이 이 내란에 대해서 뭐 몇 가지를 따져서 이거를 안 하려고 할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양보해서 냈더니 이제는 또 뭐 몇 가지 또 이유를 들어서 합니다. 뭐 지금 뭐 권선동 원내대표가 여당발 어떤 내란 계엄 특검법을 뭐 준비하겠다고 하니 네.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봐야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여야 간에 어떤 그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합의가 되는 사안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내란의 사태는 여야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빨리 바로 세워서 이 난국을 빨리 수습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이거를 외환죄가 들어간다고 내란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여당의 계엄 특검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합니까? 글쎄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 그리고 보충적인 성격, 이것을 담은 법안을 이제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특검이 마치 민주당 주도로 하나의 또 다른 검찰청을 만드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수사 범위, 또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명확한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규정된 그런 특검안, 그리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도 더 객관적인 특검 추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 민주당이 이번에 독소 조항을 좀 덜어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좀 범위의 차이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빌미를 줄 수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나 없나, 아니면 체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구속을 할 수 있나, 이런 기소까지 고민한다면 빨리 특검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협의를 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처리하는 게 맞는데 네. 뭐 이제 전에 앞서서 아까 최성무 권한대행 뭐 잠깐 뭐 사회 분야에 있어서 발표했는데 이미 내란 관련된 상설 특검이 올라가 있어요. 추천하라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됩니다. 굳이 뭐 일반 특검에 대해서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특검 빨리 하면 좋죠. 빨리 해야만 이 혼란을 빨리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이 혼란을 언제까지 계속 안고 가야 됩니까, 국민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뭐 말을 길게 할 거 없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셨으니 본인들이 준비한 특검을 한번 멋있게 한번 내보셔라. 그러면 조속하게 빨리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일단 야당은 처리하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이 전에 나옵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큰 변화를 준 거가 맞아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특검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내겠다. 그만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날짜를 저희 14일이나 뭐 16일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이제 얘기가 있는데, 적어도 양 당이 서로의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단일한 안으로 국회 통과시키는 과정까지 생각을 하고 만나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민주당이 뭐 뭘 해도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더 보충해서 더 센 걸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극단적인 분들 빼고는 이 특검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협상 가능성 이번에는 좀 높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14일이나 16일 이 수정안 법안은 통과돼서 또 재의결이 넘어오면 또 한 번 하잖아요. 가능성 있습니까? 재의결 통과?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 것들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뭐 반대하고 나섰고 뭐 박스가리라는 이상한 뭐 용어를 만들긴 했었지만 대부분 다 거의 여당 의원들이 봐도 이 정도면 됐지 뭐. 내란죄라는 게 뭐 지금 현재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들과 많은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거는 밝히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뭔가가 죄목이 추가될 일은 없을 것 같아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도부 안에서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말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안이 그냥 단독으로 추진되더라도 아마 이탈표가 10표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예상하십니까? 이탈표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판단을 뭐 제3자가 안다는 거는 어려운 건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번 얼마 전에 부결됐던 그 안에서 더 나간 지금의 수정안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법안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또 통과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렬한 대치 상황 속에서 통과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판단을 바꿀 만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겠느냐,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고, 예.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저희와 뭔가 수정안을 합치해서 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수정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압력이 지금 아주 세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상식 의원의 이 메신저 역할이라는 거에 이제 SNS에 올라갔다가 지워진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도 국회 쪽 법률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헌재가 객관성 있느냐, 중립성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내가 경찰 출신인데 국수본하고 지금 메신저 역할하고 있고 전화기에 뭐 불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상하다, 뭐가 있는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그런 글을 본인 SNS에 올린 이상식 의원이 조금 더 국민들 또 저희들에 대해서 이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꾸만 이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단어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시기인데 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가벼운 단어를 쓰면서 평치풍파를 만든 이상식 의원의 책임을 강력하게 저는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행안 위원으로서 경찰의 지금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조금 미흡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막 시비를 걸고 싶은데 굳이 옆에 왜 지나다녀요? 그냥 둬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 잡히지 말아라 라는 측면에서는 별거가 아닐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일을 키웠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도 얘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에 수사가 빨리 체포가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에만 오롯이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